안녕하세요, 포레이커입니다. 곧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죠. 제가 작년에 8월 15일을 전후로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들과 둘이서 중국 대륙을 횡단을 했는데요. 중국 대륙을 횡단하기까지는 아주 긴 여행인데요. 아들에게는 의미 있는 여행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자기 부상 열차 마그레브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서 다시 지하철로 환승을 합니다. 여행은 모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다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신천지라는 곳에 있습니다. 부근에 구프랑스 조개지와 티엔지팡이라는 골목길 관광지가 있습니다. 티엔지팡은 상하이 여행지답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구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신천지의 고급 쇼핑몰 건너편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걷다 보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아주 작은 골목 안에 있는 작은 건물입니다. 골목 입구에 입장료를 파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임시정부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영화에서 보던 좁은 계단으로 된 3층 건물입니다. 90년대 초 철거 직전에 성금과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복원이 돼서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점심은 신천지 부근의 쇼핑몰에 있는 딘타이펑에서 했습니다. 딘타이펑은 많이 알려져서 유명하죠. 예전에는 홍코우 공원이었지만 지금은 이름이 바뀐 루신 공원으로 갔습니다. 루신은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죠. 이곳에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보훈처 독립기념관 그리고 윤봉길 의사 기념사 앞에 상하이 시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되었고 관리되고 있답니다. 일본 놈들 다 쳐가지고 한쪽 다리 잃고 실명하고 사망하고 상해 저기 임시정부보다는 그래도 잘 해놨다고. 임시정부도 잘해놓은 것 같은데. 임시정부는 거의 없어질 뻔하다가 나중에 루신공원은 조용하고 운치가 있는 공원이라 기념관도 방문하고 산책도 하기가 좋습니다. 상하이는 난징농로와 와이탄이 유명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더 많이 봅니다. 와이탄의 야경 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는 귀한 사진입니다. 우리는 다음날 엄청나게 큰 상하이 기차역에서 고속철을 타고 항저우로 갔습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철도 수송이 발달되어 있는데 고속철이 도입되고 나서 속도는 물론 객차 내부도 깨끗하고 좌석 간의 간격도 넓은 편입니다. 지하철은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거의 비슷합니다. 표 구입은 영어 화면도 있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17호선까지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복잡합니다. 중국 지하철의 특이점은 지하철 입구에 보안 검색대가 있습니다. 기차역이나 지하철도 공항처럼 보안 검색을 합니다. 소수민족이 많은 윈난 같은 곳의 기차역은 검색이 더 심합니다. 항저우는 중국 최고의 부자 도시 중 하나이며 고풍스러움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가 되어 있는 여유로운 도시입니다.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는 서호 공원 부근에 있습니다. 이곳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후에 중칭으로 임시정부가 자리 잡기 전까지
일본군의 눈을 피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항저우 임시정부의 건물은 몇 개의 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관의 방 한 칸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김구 주석은 중국인 독지가가 지원해준 하인과 함께 일본군의 눈을 피해 부부로 위장을 하며 수로를 통해 나룻배로 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국민당군이 난징에서 철수 후 중칭으로 정부를 옮겨서 임시정부도 중칭에 정착할 때까지 여러 곳으로 이동했었고 지하운동으로 전환하며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의 홍포공원의 의거 이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중칭에 정착할 때까지는 일본군의 추격을 여러 군데로 피하면서 다니게 됐거든요. 사실은 역사책에서 한 구절씩밖에 안 배웠던 이야기들을 이곳에 와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임시정부 관람이 끝나고 아들에게는 맛있는 보상을 줬습니다. 계속 중국 음식만 먹어서 힘들어 했거든요. 이곳은 항저우의 옛 거리 관광지인 칭하이팡의 허팡지에입니다. 중국의 관광지마다 특색이 있는 옛거리를 만들어 놓은 곳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녔는데요. 몇 군데 도시에 가서 보니 거의 천편일률적이라 몇 가지 빼고는 넓은 대륙의 관광지에 특색이 없었습니다. 나중엔 질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중국 관광지의 매력은 먹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역의 특산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재미도 있습니다. 항저우에서 마지막 날은 서호를 자전거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서호 호수변에 아각묘가 있습니다. 송나라 말기의 장군이자 충신인 악비의 사당입니다. 무역지를 읽다 보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장소죠. 아각묘와 서호, 그리고 제갈묘, 관제묘. 악비를 모함하여 처형당하게 만든 진회와 그의 부인이 묵힌 채 꿀려있는 동상입니다. 서호는 인공호수지만 아름답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볼거리도 좀 많습니다. 이 자전거로는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반나절 정도 걸렸습니다. 항저우에서 고속철을 타고 이번엔 난징으로 갔습니다. 난징에는 임시정부 유적이 없지만 중국 현대사에서 아주 상징적인 장소가 있어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여행 갔는데 허거를 빼놓으면 안 되죠. 난징 시내 관광지는 부자묘, 중산릉 등이 있는데요. 난징에서 2박만 할 예정이라 저녁에는 부자묘만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특별한 곳이 바로 난징 대학살 기념관입니다. 좀 전에 그 30만이라는 숫자는 난징에서 희생된 사람의 숫자입니다. 8년 전 우연한 기회에 난징에 왔다 혼자서 가게 된 곳이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라 아들에게는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뛰어라, 악마가 왔다. 난징 대학살 사건은 일제의 전쟁 만행 중 민간인들에게 행한 참혹한 학살임에도 불구하고 전후 중국이 공산화됨에 따라 전범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패망 후 일본군은 자료를 소각고 도주하여 일본 내에서도 난징 대학살은 날조라고 하는 우익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난징 대학살의 논픽션 저자인 아이리스 장이 일본 우익의 끊임없는 협박에 불안 정신 이상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할 정도이니 역시 일본의 날조는 어디에서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위안부 문제 등을 와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본은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의 공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적들은 끈질기며 절대로 인간적인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기 와서 여기다 기념관을 만든 이유가 이 근처에서 제일 학살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기를 발굴을 하면서 이만큼 그 위에다가 지은 거야. 그래서 이건 지금 발굴했을 때 있었던 시신들이야. 난징 대학살은 약 6주 정도 기간에 최대 30만 명을 학살한 아시아의 홀로코스트입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이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겠죠. 난징에서 다음에 찾아간 곳은 사자산입니다. 명나라의 주원장은 난징에서 명나라를 건국하였죠. 난징이 명나라의 첫 수도입니다. 이 사자산 정상에 장강이 내려다 보이는 열강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탑 이름이 열강루야. 이 누각의 3층에 제가 보고 싶던 그림이 있습니다. 명나라 초기 환관정화의 대원정도입니다. 이게 정화의 대원정도야. 이 그림은 두 개 층을 위아래로 그린 대형 그림이며 정화의 원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제가 8년 전에 처음 보고 꽤 감명을 받았습니다. 난징의 성벽 중 일부는 전쟁의 상흔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벽도 있습니다. 포탄 자국이나 총탄 자국 등등. 난징에서 다시 고속철로 상하이로 가고 비행기로 쓰촨성 청두로 향합니다. 쓰촨성 청두 샹류 공항입니다.